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막바지 변론이 두 차례 진행됩니다. 또 22일에는 형사재판도 개시되는데요. 오늘 관련한 법적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변론을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기일을 2번 지정을 했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증거조사와 입장 정리를 하는 시간을 2시간씩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모레, 그러니까 화요일에 있을 이 9차 변론 기일에서는요, 양측 모두에게 지금까지의 어떤 주장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씩 부여했습니다. 사실 양측 모두 지금 이 변론 과정에서 증인신문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숨가쁘게 변론을 이어왔는데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서 양측에게 동일하게 2시간 정도 결국 가장 주장하고 싶은 바를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탄핵 심판의 이 전 과정을 보자면 어떤 법리적인 부분이 크게 논점으로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보통 재판에서 보면은 이렇게 법리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저런 법리가 적용돼야 되는지 이런 법적인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 사안,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전까지 해왔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한번 정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 언급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에 반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위배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기본권을 제한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될 텐데 한덕수 총리, 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오게 됩니다. 각 증인별로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10차 변론 기일에서는 다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점은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인정되지 않았다가 예. 다시 채택된 증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국무회의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사실 이 부분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 국무회의의 과정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찌 보자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런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예. 한덕수 총리는 결국 국무회의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보석도 인정된 상황이고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한 그 사정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제로 구인이라도 해달라. 그러니까 증인석에 꼭 세워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참석 여부라던가 이런 구인까지 시도할지가 불투명하지만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강제를 구인해 올 필요성까지 있을지를 심리해볼 그 정도의 여지는 남아있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는데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제 특수 인원들, 일명 그 체포조라고 불리우는 예. 이 국회의원들과 당사자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다라는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진술을 하고 증언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이 조태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좀 배치되는 또 증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이후 과정에서 좀 배치돼 보이는 증언들도 나왔고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이 체포 명단을 본인이 받아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한번 홍장원 전 차장을 증인 신문을 할 것을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메모의 신빙성, 실제로 이 어떤 명단을 들어서 홍장원 전 차장이 받아 적였으며 이것을 보좌관이 다시 받아 적고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었다는 그 메모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증인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그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캐물을 텐데 글쎄요, 이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우리는 지금 변론 과정만의 녹화된 영상을 보고 있지만 이 변론, 증인, 신문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의 자료들을 함께 재판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그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문서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증언의 어떤 단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 증인들 간에 당연히 증언이나 진술이 모순되는 지점이 발생했을 때는 이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물증이 있느냐 아니면 이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또 증언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기 때문에 예. 이 증언의 신빙성은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홍장원 메모를 비롯해서요, 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증거로 바로 인정이 되는 건지 이 인정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지금 메모의 존재,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그 명단을 받아서 이 국정원 앞에 공터에서 받아 적었고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메모이죠. 이걸 너무 흘렸었기 때문에 다시 보좌관을 통해서 적어놓은 또 2차 메모가 있고 이것을 다음날 보좌관이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작성했다는 3차 메모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이 이 부분에 조금 더 추가를 가한 4차 메모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메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메모의 진위 여부 내지는 이 메모의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또 이번 사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노상원 전 사령관 일명 노상원 수첩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그 수첩에 이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한 정황들이 드러나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 수첩 같은 부분을 바로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가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찌 보자면 이제 형사소송법의 어떤 증거에 대한 채택에 대한 그런 규정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메모라는 것이 굉장히 일자별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뒷받침할 만한 다른 또 정황 증거들이 있다면 이 메모 역시도 증거 능력으로서 굉장히 크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일명 안종범 정책조작수석의 수첩이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자리매김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언제나 이것이 수기로 작성됐다고 해서 증거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엔 또 이 수첩과 관련해서 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전혀 증거 능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존재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메모도 그렇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도 그렇고 결국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본인이 기재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진술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이 자체로서 바로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재판부의 종합적인 판단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두 차례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자, 그 가운데 목요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목요일에 윤 대통령 측의 형사 재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게 두 개가 겹치지 않냐, 기일을 좀 변경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연기가 받아들여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2월 20일 이 목요일에는요. 예. 지금 10차 헌법재판소의 이 변론 기일도 잡혀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공판 준비 기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공판 준비 기일과 동시에 지금 구속의 취소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속 예. 취소의 신문 기일도 이 공판 준비 절차에서 함께 그날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재판들이 하루에 몰려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공판 준비 기일은 앞으로 이 형사 재판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겠다 그런 계획표를 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예.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변호인만 출석해서 공판 준비 기일에 앞으로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가자 이런 계획을 짤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당연히 공판 준비 기일에도 피고인이 직접 참석할 수 있습니다. 김효연 전 국방부 장관도요. 공판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오전에는 이 공판 준비 기일 및 구속 취소 신문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또 출석을 해야 되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면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10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을 좀 미뤄달라는 연기 신청을 해둔 상황인데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마도 이 18일 화요일에 있을 9차 변론 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기일을 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 재판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재판관들이 보기에 이것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다면 일정상 너무 무리하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기일을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예. 오전 오후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특히 변호인이 출석하면 무방하기 때문에 이 공판 준비 기일 때문에 이 헌법재판을 미룰 수는 없다. 이미 증인신문 같은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미뤄지면 그 다음 주 화요일로 가는 겁니까? 이 부분도 아마 그때의 재량이에요. 이 재판장인들이 언제로 미룰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예. 보통 지금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서 화요일, 목요일에 네네. 변론기일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큰 변수가 없다면 화요일 내지 목요일 내에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일이 언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선고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일자가 또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은 변론기일 이후에 한 뭐 2주 정도 걸린다라고 저희는 통상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변론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요, 재판관들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어떤 증거 자료라든가 제출된 그런 서면들을 함께 보면서 지금 변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재판관들이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의 탄핵 심판들을 보자면은 변론이 종료되고 그러니까 2, 3주 이내에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되고 2, 3주 이내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후 추가로 변론기일이 10차 이후로 뭐 한두 차례 더 잡힌다고 해도 예. 아니면 10차에 종결된다고 해도 한 3월 내에는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원 일치로 인용이 났잖아요. 이게 전원 일치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 헌법재판에서 탄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6인이 탄핵에 찬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8인 체제인데 네. 만약 이 마은혁 그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9인 체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열려 있지만 일단 지금 8인이 심리를 하든 9인이 심리를 하든 중요한 건 탄핵 정족수인 6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문상으로 보자면 이 6인만 탄핵에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인정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6인이 찬성을 하면 그러니까 2인이 탄핵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네네.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반대 의견을 남기기보다는 전원이 일치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심리는 진행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꼭 전원 일치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탄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6인의 탄핵 찬성 이 부분이 사실 인정될지 말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소수 의견으로서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인원들이 존재한다거나 그런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당연히 현재 가능한 상황이라 결국 쟁점이 되는 부분은 6인의 정족수를 넘길 것인가, 넘기지 못해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나의 변수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재판관이 이게 보충이 되는 경우에는 뭐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최장목 권한대행의 이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국회에 대한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헌법에 위배된다 판단을 받으면 사실상 이제 임명해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된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한다면요, 지금 이미 사실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대부분의 이 절차들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변론 갱신이라는 절차는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되어도 이 탄핵 심판을 재판정에서 함께 살펴보고 증인신문도 함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한번 설명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기적인 부분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예.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의 권한쟁의의 결론이 언제 나오게 될지, 예. 그래서 임명까지는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두 개가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남아 있어서 예. 통상적인 경우라면 새로 임명이 되면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고 길어야 1, 2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이 전체적인 시간의 어떤 이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헌재에서 뭐 기각이 나든 인용이 나든 각각의 경우가 좀 달라지는데 기각이 된다면 이제 직무는 당연히 윤 대통령의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고 해서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예. 만약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는 경우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 탄핵 기각과 동시에 직무를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현직 대통령이고요. 탄핵에서 이제 기각이 된다면 직무가 정지도 풀리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바로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내란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속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 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네. 탄핵 결정을 통해서 탄핵이 되지 않고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해서 지금 형사재판에서 구속 상태가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형사 재판 때문에 그리고 구속 수감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만약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자체도 문제점이 될 수 있어서 아마도 구속 취소라던가 구속 집행 정지, 보석 같은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이런 이제 법적인 이후의 논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뭐 여러 인신 공격성의 글들이 좀 확대된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인신 공격적인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의혹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고요. 이것을 또 일부 유튜버라던가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문영배 재판장의 어떤 개인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다가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내는 인증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소가 진행이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들이 작성되게 된 배경이라던가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과정들에 대해서 사이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허위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인 체포설, 뭐 서부지법 난동을 조장하는 글 이런 글들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좀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것을 퍼다 날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사이버 테러로 이제 규정을 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나른 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작성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이것을 공유하고 퍼다 나름으로써 이 부분 자체가 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가담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뭐 허위의 사실일 경우, 그리고 도를 넘은 인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좀 더 과격하게 나아가서 누구에 대해서 테러를 하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자 이런 글을 올리면 이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는데 이 협박에 대해서 더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을 또 동조했다면 이 역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기존의 그 서부지법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수사 진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부지법 남동 관련해서는 이 가담자들에 대해서 구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도 이 개개인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순차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 재물손괴라든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혐의들이 적용되고 있어서 이 관련된 법 정형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수사와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결론까지도 곧 내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